안녕하세요, 여러분. AI가 가끔씩 좀 이상한 답을 내놓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이 모델 세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설계 과정을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AI 한계 분석이나 다양한 모델 비교 연구, 또 C2 개발 메모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AI가 에러 블라인드, 그러니까 오류를 인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데이터에 약하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 데이터 불일치를 잡아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꽤 복잡해 보이는 여러 층의 구조를 가진 모델 C2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 핵심 문제가 뭐냐면요. AI가 자기가 배운 데이터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낯선 데이터 있잖아요. 뭐 OOD나 아니면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이런 걸 만나면 오류를 내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이 에러 블라인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초기에 좀 재미있는 걸 발견하셨다고요. AI가 아는 데이터에는 답이 꽤 일정하게 나오는데 좀 낯설다 싶으면 예측값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딱 첫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게 모델 A인데요. 그냥 똑같은 모델을 3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겠군요. 네, 있었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정확하다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여우 사진을 계속 개라고 일관되게 틀려도요. 3번 다 개라고 답하면 모델 A는 문제 없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모델이 가진 어떤 편향성 때문에 탐지 능력이 생각보다 낮았어요. 그렇군요. 하나만 계속 물어보면 같은 대답만 할 수 있으니 이번엔 아예 다른 관점을 가진 애들한테 물어보자 이런 건가요? 모델 B처럼요? 네, 맞습니다. 모델 B는 그래서 아예 구조가 다른 모델들, 뭐 이피션넷이나 VIT,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서로 다른 모델을 써서 한 번씩 예측을 해본 거예요. 모델을 다양하게 쓰니까 확실히 단일 모델의 편향은 줄고 불일치 탐지 가능성도 모델 A보다는 좀 나아졌죠. 오, 개선이 있었군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각 모델이 내놓은 답이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차서 내놓은 답인지 그 예측의 안정성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그 의견이 얼마나 근거 있는 확신에서 나온 건지 그것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양성이랑 안정성, 둘 다 잡으려고 나온 게 모델 C였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모델 C는 그래서 3종류의 다른 모델을 각각 3번씩 돌려요. 그리고 각 모델 안에서 과반수가 동일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간 다양성도 챙기고 모델 내부 예측의 안정성도 보고 이렇게 하니 탐지 능력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와, 그럼 성능은 확실히 잡았겠네요. 네, 그런데 예상하셨겠지만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시스템도 복잡해지는 그런 대가가 따랐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비싸고 복잡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신뢰도 점수 개념을 도입하셨단 말이죠. 모델 A2, B2, C2 이렇게 넘어가면서 90% 같은 기준점을 넣으셨는데 이건 왜 중요했던 건가요? 그 모델 C의 과반수 동의라는 게요. 생각해보면 신뢰도가 한 51% 이렇게 간신히 넘어도 동의로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90%라는 높은 신뢰도 기준, 이걸 이제 모델 C2에서 추가하면서 단순히 같은 답을 내는 걸 넘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같은 답을 내는지를 보게 된 거죠. 좀 애매한 추측이나 확신이 낮은 예측들을 걸러내니까 탐지의 정밀도가 확실히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와, 정밀도를 높였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핵심인 모델 C2 프라임, C2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신뢰도를 더한 걸 넘어서 아예 설계 자체를 계층적 구조로 바꾸셨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 왜 이런 구조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전 모델들, 그러니까 C나 C2처럼 아키텍처가 아예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면요. 이게 결과가 다른 게 정말 데이터가 이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모델 구조가 달라서 그런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노이즈를 좀 줄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델 C2는요. 기본 모델은 하나로 통일했어요. Efficient Net.
이걸 쓰되 학습 데이터의 범주를 다르게 한 모델들을 층층이 쌓은 거예요. 계층적으로요. 아, 계층적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맨 위 조부모 모델은 동물처럼 아주 넓게 보도록 학습시키고 그 아래 부모 모델은 포유류 정도, 맨 아래 자식 모델은 고양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는 거죠.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과반수동이랑 높은 신뢰도 처음엔 90%로 잡았는데요. 이걸 확연하면서 단계적으로 불일치를 걸러내는 겁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모델 구조 차이에서 오는 혼란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데이터라체의 이상함을 탐지하려는 목적이 강했던 거죠. 직접 30만 개 샘플로 테스트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90% 이상 정확도가 나온 건 이 계층적 접근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고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구조 차이의 노이즈를 줄이고 데이터 이상 신호에 더 집중하기 위한 설계였다. 이 계층 구조의 90% 신뢰도 기준까지 갖춘 초기 식2가 거의 완성처럼 보였는데요. 마지막 단계로 Bright, Gray, Dark 준, 이 신뢰도 구간을 추가하면서 더 다듬으셨어요. 이 마지막 조정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 90% 기준이라는 게 정밀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꽤 괜찮은 예측인데 확신도가 한 85%, 이 정도면 아깝게 걸러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레이존, 예를 들어 70%에서 89% 사이 이런 구간을 도입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준 거죠. 브라이트 존, 그러니까 90% 이상은 확실하다 보고 자동으로 통과시키고, 다크 존, 70% 미만은 이건 명백히 이상하다 보고요. 근데 이 그레이 존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확인해 볼 만하다는 신호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두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나 아니면 전문가가 검토를 하도록 하는 거죠. 특히 예측이 진짜 어려운 그런 소수의 블랙스완 케이스나 아니면 의료 진단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기계의 홍자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의 최종 검토를 거치는 게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실용적인 장치인 셈이죠. 와, 정말 단순 반복에서 시작해서 모델 다양화, 안정성 추가, 신뢰도 도입, 계층 구조 혁신, 그리고 마지막 현실적인 유연성까지 이 모델 C2가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들어보니 AI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정말 치열한 고민과 점진적인 개선의 과정이었네요. 정밀함과 또 실제 사용할 때의 어떤 실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결국 이런 끊임없는 시도와 개선이 더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드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이 모델 시트의 그레이존처럼요, AI가 이건 좀 애매한데 사람이 한번 봐주세요 하고 판단을 유보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AI와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의 검토와 전문가의 검토는 뭐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또 그 검토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정보나 도구가 주어져야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